안녕하세요. 꿈희영TV 마음자란복지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 소방관이 기억하는 그날의 기록 레스큐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현재 소방관인 김강윤님이 지은 책으로서 잠시 저자인 김강윤님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체대 입시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후 20대의 대부분을 해군 특수부대 UDTC에서 보냈다. 31살에 소방관이 되었고 부산 진소방서에서 구조대원의 삶을 시작했다. 부산 소방학교, 화재구조교관, 특수구조단 수상구조대, 기장소방서 구조대 등을 거쳐 지금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수상구조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구조, 레스큐,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거는 그 고귀한 행위에 대하여 12년 전 차가운 겨울 어느 날 나는 커다란 짐 가방을 바닥에 끌며 부산역 광장을 빠져나왔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 생면부지 않은 사람 하나 없는 이 거대한 도시에 발을 들였다. 낯설었지만 나는 고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당당하게 소방서 문을 들어섰다. 평생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소방관이 가지는 직업의 가치를 무한하게 느끼며 시작한 119 구조대원의 삶. 그 시작은 사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이들의 수많은 죽음의 현장이었다. 주황색 옷이 나에게 주는 사명감이 없었다면 짓 이겨지고 타 들어간 이름 모를 누군가의 죽음을 본 그 순간 나는 이 일을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타인의 삶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 강산이 한 번 바뀌고 해가 3번 더 바뀐 지금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지금부터 나는 글로써 나의 기억을 드러내려고 한다. 어쩌면 무덤덤하게 뱉어내는 나의 기억들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평생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하는 삶과 죽음의 현장일 것이다. 나는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높고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굳이 피가 솟구치고 살이 타 들어가는 쓰라린 기억을 꺼내어 쓰는 이유는 그 속에서 내가 본 삶과 사람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다. 그리고 살고 죽는 일이 하늘의 뜻이긴 하지만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을 하는 우리 119 구조대원들의 심정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또한 죽고 사는 현장에서 본 그 속의 삶을 아낌없이 말하고 싶었다. 그러려니 하며 꾹꾹 눌러 담고 살아온 지난 13년간의 기억들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겐 치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전국 수많은 소방 동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가슴속에 담아둔 채 말하지 못한 우리의 일이 결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불에 탄 집에서 깨지고 찌그러진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역시 글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다. 구했던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던 나의 기억 속 죽은 자들에 대한 속죄의 글이기도 하겠거니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하겠다는 다짐의 글이기도 하겠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할 이야기이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한 그들이 그토록 살아가고자 했던 삶의 이야기이며 그런 사람들을 구해야 했던 구조대원의 기억인 것이다.
첫 근무지 부산진 구조대. 모든 게 신기했던 첫날, 소방관 시험에 합격하고 부산소방본부에 가서 합격자 등록을 한 후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소방서를 지망했다. 나는 고향에 가려면 기차 타기가 편한 부산역과 가까운 중부소방서를 지원했다. 남포동, 자갈치 시장 등을 담당하는 중부소방서는 부산의 구도심이었다. 바다와 도심을 동시에 담당하는 중부소방서의 환경도 나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로 옆 동네라 할 수 있는 부산 진소방서에 배치가 되었다. 부산 진소방서는 관할구역에 바다가 없었다. 내심 아쉬웠지만 그러려니 했고 딱히 나쁠 것도 없었다. 소방관이 된 것만으로도 마냥 좋았을 뿐이었지 어디에 근무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생각했다. 부산에 서면은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 서울의 명동처럼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쇼핑과 문화, 먹거리와 유흥이 혼재한 화려한 밤거리를 자랑한다. 이곳 서면을 담당하는 부산 진소방서가 나의 첫 근무지였다. 소방관으로서 또 구조대원으로서 나는 부산 한복판에 사람 많고 탈도 많은 이곳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 진소방서 구조대는 출동이 많기로도 유명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이고 인근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끼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다. 사람이 많으니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았다. 출동 유형은 다양했다. 화재는 기본이었다. 겨울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불이 자주 났다. 시커먼 연기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재 현장의 내부는 공포 그 자체였다. 신규 직원은 팀장님과 짝이 되어 현장에 투입되는데 혹시나 팀장님을 놓칠까봐 두려워 옆에 바짝 붙어 다녔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인명 검색이 최우선인 구조대 팀장님이 나를 돌볼 여유가 있었겠는가. 팀장님은 열심히 요 구조자를 찾고 연기 배출을 하며 장애물을 걷어내는 구조 작업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인 내가 얼마나 성가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부산 진소방서 구조대는 화재뿐 아니라 교통사고 출동도 많았다. 이상하게도 교통량이 많은 낮보다 차량이 별로 없는 심야에 교통사고가 잦았다. 추측컨대 유흥가가 밀집한 동네이다 보니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이 원인인 것 같았다. 단순 추돌 사고는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아 스스로 차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큰 사고인 경우에는 상황이 처참했다. 종이장처럼 찢어진 차체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신체가 훼손된 사고자를 보기 시작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충돌과 동시에 차 밖으로 튀어나가 도로가에 널브러지듯 쓰러져 있는 요 구조자도 있었다. 한 번은 택시가 굵직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신속하게 내부를 확인해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 튕겨나간 줄 알고 한참을 찾았지만 사고 현장 근처 어디에도 튕겨나온 사람은 없었다. 운전석 아래쪽, 그러니까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작은 공간에 운전자가 온몸이 구겨진 채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겁하며 부랴부랴 사람을 끄집어냈다. 그 와중에 운전자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걸어 나온 운전자는 오히려 머쓱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사고의 경중을 떠나 교통사고는 늘 쉽지 않은 출동이었다. 구조대의 하루는 길었다. 출동도 출동이지만 이런저런 행정 업무가 산더미였다. 매일, 매달, 분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동 기록도 늘 하고 점검했다. 관내 순찰이나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하는 업무도 매일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했고 출동이 끝나고 돌아오면 또다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무엇이 되었든 구조대 사무실은 늘 분주했다. 소방관의 출동복, 기성복 또는 활동복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주황색이다. 주황색의 의미가 경고나 위험이니 소방관에게 어울릴 만한 색이다. 또 눈에 잘 띄기도 하여 시민들이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식별하기도 좋다. 우리는 기동복을 당근복이라고 불렀다. 색깔이 딱 당근색이니 이보다 잘 어울리는 별칭이 없을 것 같다. 당근복 다 세탁했냐? 구조대 막내 시절 선배들은 당근복을 세탁하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볕이 잘 드는 구조대 옥상은 항상 주황색 당근복이 빨랫줄에 길게 줄지어 널려 있었다. 그런데 당근복의 색깔이 다 같지는 않았다. 주황색 물이 다 빠져 희끄무레한 살색으로 변해버린 옷도 있었다. 나는 지급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옷이라 짙은 주황색이 선명한 당근복을 입었다. 이런 당근복을 입고 있으면 묘한 사명감이 솟아오른다. 동료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일한다는 것은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명을 구하는 공동의 작업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무게감을 느끼게 해준다. 20여 년을 근무한 베테랑 팀장님부터 이제 갓 들어온 나 같은 막내 구조대원까지 함께 몸에 걸치고 있는 주황색 옷의 통일성은 서로의 위험을 나눠 갖고 사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각자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오래되어 색이 바래졌더라도 그을음과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더라도 빠지지 않는 핏물에 절어 있더라도 내가 입은 당근복이 주는 힘은 절대 약하지 않았다. 이한유.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도시다.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인 해운대를 비롯한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 일광, 임양 등 7개의 해수욕장이 도시 전체의 절반을 감싸고 있다. 거기에 태종대, 이기대, 오륙도와 같은 바닷가 관광 명소도 유명하다. 그래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1년 내내 바다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다. 이런 해양 대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소방의 가장 큰 연중 임무는 해수욕장 수상구조대이다. 나는 수상구조대 근무를 2번 했는데 모두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배치되었다. 해운대는 성수기일 때 하루에 수십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드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한민국 최대의 해수욕장이다. 해운대를 부산 시민의 관점에서 소개해보자면 왼쪽 끝 청사포를 시작으로 오른쪽 끝 조선피치 호텔까지 하얀 백사장이 길게 늘어져 있다. 앞쪽으로는 꽃등대와 함께 맑은 날에는 선명히 보이는 대마도의 풍경까지 합쳐지며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 청사포 위쪽으로는 이국적인 모습의 달맞이 고갯길이 아름답게 보인다. 해안가 주변은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고층 빌딩과 고급 아파트들이 번들거리는 외벽을 자랑하며 곳곳에 우뚝 솟아있다. 오른쪽 끝에는 누리마루와 동백섬이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한다. 그뿐만 아니다. 마천루 사이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먹거리 골목은 왜 해운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대자연의 풍광과 대도시의 화려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해운대이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였다. 7월의 마지막 날, 소위 극성수기의 해운대는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다. CP에서 내려다 보이는 백사장은 흰 모래는 보이지 않고 까만 사람 머리와 형형색색의 피서용품들로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과연 저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나는 근무를 마치고 샤워를 한 후 떼약볕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몸을 식히기 위해 대기실 에어컨 아래에 몸을 눕혔다. 후배가 가져다준 사과를 한 조각 먹었는데 그 달콤함에 취했다가 금세 잠이 들었다. 이한유! 이한유! 꿈속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쳤다. 이한유라는 소리에 나는 처음에 설마 했다. CP 내부에 설치된 이한유 감시 시스템에 오늘 아침 분석으로는 이한유 발생 확률이 30%도 되지 않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꿈도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입맛을 다시고 몸을 반대로 누며 계속 잠을 청했다. 형님! 이한유! 어서 일어나요! 후배가 내 몸을 흔들며 깨우자 그때야 나는 눈을 떴다. 직원들 모두가 허겁지겁 CP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았다. 반바지 차림으로 누워있던 나는 맨발로 뛰어나가 슈트를 챙겨 입고 오리발과 레스큐 튜브를 둘러매고 CP를 뛰쳐나왔다. 어느 쪽이고? 어딘 줄도 모르고 뛰쳐나왔다가 앞서가는 후배의 등에다 대고 외쳤다. 후배는 뛰기 바빴던지 손가락으로 팔레드 시즈라는 고급 콘도미니엄 앞 해안가를 가리켰다. 난 내 눈을 의심했다. 얼핏 봐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나가는 거대한 파도에 휩싸여 2차 가이드라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노랗고 빨간 튜브에 몸을 맡긴 사람들도 영문도 모른 채 먼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은 뛰기 힘들어 숨이 금세 차올랐다. 물가에 도착해 오리발을 신고 파도 위로 뛰어들었다. 가지고 간 무전기에서는 부대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피서객들이 먼 바다로 절대로 밀려나가면 안 된다. 제트스키를 비롯한 전 동력 장비는 먼 바다로 빠지는 요 구조자부터 신속하게 구조해라. 언뜻 보기에도 수십 명의 피서객이 2차 라인을 넘었다. 그 정도 거리라면 수영으로 구조해야 하는 나로서는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조하기로 했다. 뒤이어 물에 뛰어든 후배에게 소리쳤다. 레스큐 튜브에 3명 이상씩 달아서 구조해라. 그리고 무조건 좌우측으로 빠져. 절대 거슬려 나오려고 하지 말고. 이한유는 먼 바다로 빠르게 물이 빠지는 현상이다.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을 잡고 다시 역으로 거슬러 나온다는 것은 자칫 구조대원까지 위험해진다. 측면으로 빠져 이한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다. 파도는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거세게 뒤로 밀어냈다. 그나마 튜브를 잡은 사람들은 다행이었다. 맨몸으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잡으세요! 빨갛고 길쭉한 레스큐 튜브는 부력이 좋다. 튜브를 잡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떠 있다는 안도감에 정신을 차렸다. 나는 포도송이처럼 3-4명씩 사람을 레스큐 튜브에 주렁주렁 매달고 사력을 다해 이한유를 벗어났다. 2차 가이드라인 밖으로 벗어나는 요 구조자들은 제트스키와 구조보트가 구조하여 빠른 속도로 낮은 곳으로 실어 날랐다. 나는 오로지 오리발을 신은 다리의 힘으로만 요 구조자 3-4명을 끌어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허벅지가 터질 듯 팽창됐다. 4번쯤 아니 5번쯤 들락거리며 구조했을 때 잠시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맨몸으로 이한유에 쓸려가던 요 구조자는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듯 보였다. 나는 들고 있는 무전기로 CP의 팀장님께 중간 보고를 했다. 상황은 좀 진정되어 보였다. 멀리서 제트스키를 타고 구조활동을 하던 후배가 다가왔다. 형님, 2차 가이드라인 바깥쪽은 다 처리했습니다. 낮은 쪽에 요 구조자만 육상으로 이동 조치해 주십시오. 후배의 말이 맞았다. 위험한 상황은 벗어난 듯 보였고 이한유의 물살도 다소 줄어들었다. 구조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나는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체력이 소진돼 있었다. 후배들에게 마무리를 맡기고 겨우 걸어서 물 밖으로 나왔다. 무전기로 팀장님의 상황 종료를 확인하는 무전이 들렸다. CP로 돌아와 팀장님께 대략적인 보고를 했다. 수고했다 강윤아.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원 구조했다. 팀장님의 상황 설명에 나는 안도했다. 우리가 구조한 사람은 약 80명이었다. 물에 떠있는 사람만 그 정도였다. 자칫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먼 바다로 떠내려가거나 빠른 물살에 휩쓸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다음날 언론에는 해운대 이한류 사고가 크게 보도되었다. 소방청과 부산소방본부도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CP로 계속 연락해왔다. 해경과 해운대구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연신 CP로 찾아와 사고 경위를 물었다. 팀장님은 몰려드는 질문에 대응하느라 자리에 제대로 앉지 못했다. 다친 사람이 없으니 다행이었지만 아무도 우리가 벌였던 사투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이한류가 왜 일어났는지에만 질문이 집중되었다. 우린들 바다라는 대자연이 부리는 조화를 어찌 알겠는가. 이한류에 휘말렸던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조했던 나와 후배들의 노력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잊혀갔다. 아니, 처음부터 관심조차 없는 듯 했다. 어쩌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사람을 찾는 듯도 하여 씁쓸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섭섭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었다. 부산의 바다는 늘 그렇다. 연인, 가족, 친구들이 사시사철 들러 추억을 만든다. 그 모습을 시기라도 하는 걸까? 뜨거운 여름날이면 불현듯 들이닥치는 바다의 용심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일이다. 해마다 바다를 지키는 소방관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다. 그렇게 석 달이 넘게 바다를 누비고 돌아온 동료들은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에도 하얀 이를 드러낸 채 환하게 웃는다. 그리고 바다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 이야기에는 항상 이한류가 등장한다. 외로운 죽음, 처음 본 고독사. 소방관이 되고 처음 부산에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거리에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광안리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생활했다. 지하철을 타고 서면의 사무실까지 출퇴근했다. 서면역에 내려 사무실까지 5분 정도 걸어가는 동안에 역 주변 길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참 크구나 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서울 시민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삶의 터전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잡게 되면서부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매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다. 전날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던 탓에 숙취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행히 주말에는 행정 업무가 거의 없어 출동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진한 냉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유난히 더운 날이었는데 사무실 에어컨이 시원찮아서 몸에서는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식당 이모님이 시원한 콩국수를 점심으로 내주었는데 숙취와 더위가 한 번에 달아나는 듯했다. 이럴 땐 식당 이모님이 내 마음을 아는 듯해서 너무나 고마웠다. 오후에는 강렬한 뙤약볕에 이불을 일광소독하기 위해 널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출동이 걸린다. 출동한 곳은 관내에 있는 산 동네였다. 시내와 멀리 떨어진 높은 지대에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엉켜 있었다.
구조 출동이 잦은 곳이라 낯설지는 않았지만 공작차를 큰 길가에 세워놓고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하는 수고가 많은 곳이었다. 출동 장소는 골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다. 무더운 여름, 어제 마신 술 때문에 울렁이는 속을 부여잡고 헉헉대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갔다. 골목 사이사이를 지나 도착한 어느 작은 대문 앞에서 먼저 도착한 경찰이 우리를 맞이하며 말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높낮이가 낮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경찰은 모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표현하기 힘든 냄새였다. 선배들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코를 막지는 않았다. 현관문은 바둑판 무늬의 유리로 된 밤색 샤시 문이었다. 딱 봐도 오래된 문이었다. 별다른 장비도 필요 없이 가지고 온 빠루로 손잡이 안쪽을 젖혀 열었다. 문은 쉽게 열렸다. 문이 열리자 모두 억하는 외마디 작은 소리를 냈다. 열린 현관문 바로 앞에는 오래된 사람의 사체가 누워 있었다. 부패한 시신의 냄새를 머금은 뜨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우리를 덮쳤다. 새카만 파리떼도 함께 달려들었다. 그렇게 잠시 문을 열어둔 채 열교한 냄새를 뺐다. 나는 들어가서 닫힌 창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 사체에 가까이 다가갔다. 고령으로 보이는 사람의 사체는 옆으로 쓰러지듯 누워 있었다. 코와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분홍빛 액체가 흘러 바짝 말라 있었다. 눈은 움푹 패여 희끄무레한 흰자를 반쯤 드러낸 채 떠 있었고 눈, 코, 입 모두가 차마 표현하기 힘들었다. 살가죽은 바짝 말라붙어 까맣게 변해 있었다. 이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경찰이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정기방문을 했는데 문은 잠겨있고 냄새가 하도 많이 나니까 112에 신고를 했다 아닙니까? 평소 지병이 있어가 혼자 거동도 불편했다 카대에 가족도 엄딱하는데 이를 어찌해야 되겠노? 경찰은 안타까운 듯 한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은 여전히 코와 입을 막고 있었다. 처음 본 고독사였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는 달동네의 오래된 집 안에서 TV 뉴스에서나 보던 노인이 고독사와 맞닥뜨렸다. 현장을 경찰에게 인계하고 나왔다. 좁은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들어섰는데 코에서는 아직도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공작차로 걸어가는 동안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속이 울렁거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전에 사고 현장에서 살이 터져 피를 흘리는 요 구조자를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심하게 부패한 사체는 처음 보았기에 잔상이 오래 남았다. 공작차는 가파른 산동네 도로를 조심히 내려왔다. 그렇게 잠시 뒤 서면 시내를 지났다. 언제 그런 곳에 다녀왔냐는 듯 화려한 주말 오후의 서면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다. 길거리에는 젊고 아름다운 남녀들로 북적였다. 불과 몇 분 전 다녀온 산동네와 그곳에서 본 이름 모를 노인의 죽은 모습과는 천지 차이의 세상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공포와 외로움의 고통까지 온몸으로 껴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만 애써 외면하는 듯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한 귀퉁이에는 아직도 고독과 함께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눈에 보이는 번쩍임보다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일같이 넘쳐나는 놀거리와 먹거리에 몰두하는 우리는 온종일 멍하니 자신을 찾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봐야 한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다. 죽은 이의 냄새가 아닌 산자의 말을 들으러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구조대원은 사람과 사람의 이별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그러나 이별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다. 소방관은 신이 아니다. 인간 세상 모든 죽음에 대한 이별을 어찌 한낱 인간이 다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이별이라도 막아낼 수만 있다면 소방관들은 그런 현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현장에서 우리의 죽음이 또 다른 이별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일일지라도 사고를 당한 이들의 이별을 막는 일을 마다할 수 없다. 이별을 담보로 또 다른 이별을 막아내는 우리의 일이 그렇다. 그것이 소방관의 숙명이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나의 일은 보람있고 값지다. 뻐기고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분명 우리가 하는 일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소방 동료들이 느꼈으면 한다. 긴박한 출동의 시간이 시작된다면 잠시 생각해 본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참으로 마음 깊은 숙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하루 일상을 영위해 갈 때는 그저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왔지만 우리의 일상과 달리 보이지 않는 한 구석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힘들게 애쓰며 살아가는 수많은 고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소방관님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늘 안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